안녕하세요, 수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60 그리고 에로티시즘을 통해 나이 드는 여인의 심경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표현함으로써 자기 고백 문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소한 일상의 현상을 낚아채 그것을 문학적으로 수필화하고 인간화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수필집 60 뜨거워도 괜찮아, 지은이는 이명지, 발행은 도서출판 수필인입니다. 이명지 수필집 60 뜨거워도 괜찮아는 60대를 풀기 위해 살아가는 작가의 자신감 넘치는 인생 철학 에세이인데요. 60대를 깨우는 사랑의 온도이며 삶의 온도요, 꿈의 온도를 그려내는 수필집입니다. 서로 빛깔이 다른 다양한 소재의 수필로 구성된 일반 수필집이 여러 수필 가운데 제목을 발췌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60 뜨거워도 괜찮아는 60대라는 공통된 사유로서 하나의 테마화된 수필집입니다. 1부에서는 욕망해도 괜찮아, 2부 후회해도 아름다운, 3부 사랑해도 괜찮아, 4부 외로워도 괜찮아, 5부 부끄러움에 기대어, 6부 나의 낭만적 동반자들 등 두루 60대를 노래하며 전체 6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사, 섹시해도 괜찮아, 지금 출발해도 괜찮아, 나도 내가 좀 멋지다, 욕망의 언저리에서, 이별의 품격 포옹, 너를 안는 법, 그대에게 가는 길 등 60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자신감 넘치는 반전 같은 삶의 철학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 이명지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해창작과를 졸업하고 93년 봄 창작 수필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일상을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관조하는 글로 창작 수필 독립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단연간 국민일보 여의도 에세이, 디지털 조선일보, 힐링 에세이, 연재로 독자층을 넓혀왔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이 담긴 책 헤이 하고 네가 나를 부를 때로 제32회 동국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신문기자를 시작으로 편집국장, 발행인, 방송 진행자 등을 거친 언론생활 20년, 대학 강단에서 10년 등을 끝으로 현재는 문해창작 강의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수필집 중년으로 살아내기, 헤이 하고 내가 나를 부를 때, 60 뜨거워도 괜찮아, 논문집, 전해린 수필 연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살사, 섹시해도 괜찮아. 낯선 남자의 손은 생각보다 거북했다. 춤을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설렜던 것 중 하나가 그것이기도 했는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라틴 소설 댄스인 살사에 입문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낀 것은 스텝도 패턴도 아닌 손잡기, 다짜고짜 손잡기였다. 홀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내겐 참으로 난제였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젊고 역동적이고 관능적이기까지 한 살사를 배우고 싶어 찾아보니 살사 클럽이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나이대별로 요일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일단 중년 살사 왕초보반에 등록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간 첫날 우선 그 규모에 놀랐다. 200여 평의 살사바에 대여섯 개의 수준별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100여 명의 강습생을 포함해 하루 입장객이 평균 200~300여 명에 이른다고 했다. 바 중앙의 소설 무대에선 살사 커플들이 현란한 동작으로 흥겹게 살사를 즐기고 있었다.
생초 보인 나의 눈엔 모두가 고수처럼 보였다. 기가 팍 죽었다. 아는 사람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간 터라 누구도 반겨주거나 이끌어주지 않았고 등록된 강습 교실에 혼자 찾아가야 했다. 나의 살사 첫 도전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왕초보 강습에 2번 참석하고 결국 나가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땀냄새 후끈한 지하실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2번째는 낯선 남자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지만 살사에 대한 로망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하실의 그 생경함과 땀 냄새를 피해 개인 강습을 선택했다. 일주일에 한 번 강사를 초빙해 다시 도전했다. 강사 선생님과 1시간을 홀딩하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운동이 되었다. 기실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 춤으로 운동량을 소화하려는 의도도 컸기에 강습은 만족스러웠다. 살사 참 쉬웠다. 개인 강습을 받으니 금방 배울 것 같았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싶었다. 10회 강습으로 나는 살사를 다 배웠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가당차는 착각이었다. 개인 강습 10번으로 살사가 만만해진 나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싶어 의기양양했다. 나는 보무도 당당하게 다시 소설 클럽 강습에 등록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고 바의 분위기도 알고 간 터라 처음보단 많이 나을 거란 나의 자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아직도 나는 여전한 왕초보였다. 파트너가 있는 춤은 리드 파트너의 숙련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몰랐다. 개인 강습 때는 노련한 강사와의 홀딩이었기에 나는 내가 잘 춘다고 착각했다. 단체 강습에서 같은 초보 수강생들끼리 잡아보니 기본적인 것도 쉽지가 않았다. 더욱이 낯선 이와 손잡기는 여전히 내게 난제였다. 참 이상한 노릇이었다. 언론인으로 20년, 대학 강단에서 10년 동안 첫 인사는 무조건 악수로 시작한 나였고 악수만 해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나에 대한 호감도까지 단박에 파악할 만큼 손잡기에 일가견이 있다고 믿던 터다. 성격도 적극적인 편에 속했다. 그런 내가 홀딩에 이토록 어려움을 느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됐다. 대체 왜 그럴까? 익명성. 내게 홀딩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가 익명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춤의 사회는 완전한 익명성으로 교류한다.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현재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서로 모른다. 묻지 않는다. 이름도 닉네임만을 사용해 그저 보이는 모습으로 가늠되는 나이와 춤 실력만이 평가의 전부다. 살사의 사회에서 나의 포지션은 왕초보 실력에 나이 든 아줌마에 불과했다. 그것도 최고령축에 속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소셜클럽에는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규정이 있어 나는 막차에 겨우 올라탄 셈이었으니까. 그동안 나는 명함 하나로 당당하게 손 내밀어 악수했고 환영받았고 인정받았고 대우받았다. 실제 나의 인격보다 나의 명함이 내 인품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존경받는다고까지 생각했던 내게서 소설 포지션을 떼어내니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로의 여인에 불과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사회에서 스텝이 꼬여 버벅거리는 대책 없는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다. 배려받는 데 익숙한 내게 자신도 낯선 닉네임 스티커 하나 달랑 가슴에 묻힌 채 젊은이들 속에서 엇박자 스텝을 밟고 있는 나는 너무도 초라했다. 더는 젊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고 나를 위축시켰다. 춤을 배우는 첫 단계는 익명성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직함을 떼어내고 군중 속의 일개가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계급장을 떼고 나니 사람이 보였다. 내가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쭈뼛거리고 낯설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제야 보였다. 더욱이 춤을 선도해야 하는 살세라의 입장에서는 살세라에게 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자기
스텝도 안 되는데 리드까지 해야 하니 말이다. 그들의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 처음부터 달고 오지 않거나 떼어내는 데는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생각을 바꾸자 손 잡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어색하고 뻣뻣하기만 하던 손이 부드러워졌고 적극적으로 패턴을 받아주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6개월이 훨씬 더 걸렸던 것 같다. 살사로 시작해 바차타 강습까지 중복으로 수강하며 춤에 대해 좀 더 뜨겁게 다가갔다. 그렇게 쉬지 않고 1년, 강습 동기들과도 친해지니 처음의 어색함은 많이 줄었다. 홀딩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정도로 거침이 없어졌고 소셜에서도 홀딩 신청을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몸도 매우 부드러워졌고 균형감도 좋아져 한 바퀴 턴에도 비틀거리던 것이 두세 바퀴 턴도 거뜬해졌다.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몸이 박자를 탄다. 다리에도 근육이 생기고 군살도 줄어 건강해졌다는 느낌이다. 내게 살사는 운동 대신 선택한 몸쓰기의 일상이다. 강습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집에서 매일 운동을 대신한다. 우선 즐겁다. 살사의 입문은 은퇴 후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됐다. 살사 댄스는 아름답고 건강한 춤이다. 파트너가 있는 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뇌과학자의 추천도 있다. 60.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도발하라. 낯선 이의 향내에 좀 설레면 어떠랴. 좀 뜨거우면 어떠랴. 섹시한 만큼 건강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나는 꿈꾼다. 석양이 불타는 크루즈 선상에서 백발을 휘날리며 날렵하게 스텝을 밟는 매력적인 할머니 살세라를. 바람의 연인. 어둠이 내린 백사장에서 춤을 춘다.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아무 곳에도 꺼들리지 않는 것처럼, 버려진 집시 여인처럼 춤을 춘다. 바람이 목덜미를 핥는다. 해가 지면 슬슬 바다로 나간다. 어둠이 내려앉은 백사장을 천천히 산책한다. 이어폰으로 흘러드는 음악은 언제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밤바다의 빛깔은 장엄한 푸른빛이다. 슬프게 먹을 품은 프로시안 블루. 그 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철썩이는 포말의 화이트와 잘 어울린다. 어둠이 완연하게 나를 가려줄 때쯤이면 나는 전화기의 음악을 춤곡으로 바꾸고 천천히 웨이브를 탄다. 파도의 근육이 비트를 쪼개며 달려든다. 스텝이 빨라지며 호흡이 가쁘다. 모래알이 튀고 발자국이 구덩이를 만든다. 제주 바다의 억센 봄바람이 산발한 내 머리카락 깊숙이 손가락을 찔러 넣는다. 스스로 버려져 제주로 온 지 2주일째 나는 혼자 노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어둠이 나를 가려줘야만 자유로워지는 건 여전하지만 조금씩 자유로움을 알아가는 중이다. 세상의 시선과 의미 없는 관계, 내 의식의 규범과 공간의 한계, 무뎌진 일상의 관습에서 일탈해버려 스스로 택한 버려짐. 버리고 들여다보기 위해 나는 떠나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한번 내버려둬 보고 싶어서 어떤 의미나 이유도 붙이지 않고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한번 시공간 속에 던져줘 보고 싶었다. 별 어려울 것도 없는 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희망사항 리스트에만 넣어두고 살다가 참으로 엉뚱하게도 집 정리를 하다가 실행을 결심하게 됐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축에 든다고 여겼다. 차곡차곡 정리를 잘해두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물건은 많지만 산만하거나 복잡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둘러보니 짐 속에 내가 살고 있었다. 아니, 내 집에 짐이 사는 것이다. 이것들이 집세도 안 내고 말이다. 사랑하는 아들도 30살이 되자 내 집에서
나가라고 독립하라고 쫓아냈는데 감히 이것들이 말이다. 나는 짐 속을 비집고 다니며 살고 있었다. 생각 없는 관성이란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가. 벗어나 보지 않으면 자신이 잘 안 보인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그 벗어나는 걸 못하고 살았으니 말이다. 아무리 정리해도 도무지 짐이 줄지 않았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았던 짐들이 의미와 추억의 카드를 빼들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식구가 넷에서 셋으로 둘로 결국 하나가 되기까지 버리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줄기는커녕 늘어만 갔다. 크고 작은 4개의 방, 거실, 이 공간을 혼자 쓰는데도 늘 공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살면서 덜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이토록 끌어안고 살아왔는가. 짐을 정리하기 위해 이사를 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주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허영, 사용도 하지 않은 것들이 수북한 소유의 허영, 그중 가장 심한 것은 지적 허영이었다. 모노들에게서 오는 신간이 며칠이면 책상에 수북이 쌓이지만 정작 나는 인터넷 서점에서 더 많은 책을 주문하는 축이다. 읽고 싶은 책을 쌓아놓으면 맛있는 음식을 쟁여두고 먹는 것 같이 행복해서 많은 책을 사들이지만 정작 다 못 읽고 책장에 꽂히는 수가 절반도 넘었다. 그렇다고 나의 허영이 부끄럽지는 않다. 허영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삶을 풍요롭다고 느끼게 해준 동력이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른 허영을 부려보고 싶다. 덜어내는 삶, 가식을 덜어낸 가벼움의 허영, 내 마음길을 따라가는 단순한 삶 말이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와 홀가분해지니 내가 보인다. 주변의 것에 눈에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로 시선이 모인다. 내 가슴이 내는 소리가 들린다. 은퇴는 소용의 가치를 다한 폐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을 앞에 놓고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멋진 시작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가벼워지는 중이다. 제주의 밤바다는 매일 밤 나를 유혹한다. 해가 지면 나는 남자를 후리기 위해 출근하는 술집 작부처럼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바다로 나간다. 바닷바람이 내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며 춤을 청해오면 나는 살짝 무릎을 굽히고 눈웃음으로 춤을 수락한다. 바람에 손을 잡고 춤을 춘다. 맨발에 이사돌아 덩컨이 된다. 핑그르르 원을 돌면 어느새 나는 바람의 품에 있다. 바람이 내 품에 있다. 나는 바람의 연인이다.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뜨겁게 자신을 끌어안아줘야 한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고 받을 줄도 안다. 믿을 수 없게도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일까. 그런 이는 대개 사랑할 줄도 모른다.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강아지를 키워보면 교감하는 수신호가 있다. 주인이 저를 이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맛있는 간식을 주는지도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언어, 그것으로 강아지를 훈련시킨다. 말할 줄 아는 인간이라고 모든 것을 말로 다 하지는 않는다. 눈빛, 몸짓, 목소리에도 수십 수백 가지가 남긴다. 때론 뒷모습이 더 많은 말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표현해야 한다. 무엇으로든 표현이 되어야 상대에게 신호가 닿는다. 교감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왜 못 알아주나 하고 섭섭해하지 마라.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교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일일이 알아차리기엔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야 한다. 작년 여름 전원주택 단지로 이사를 했다.
시골에 가서 텃세를 당하지 않고 좋은 이웃을 만나려면 3대가 복을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걱정이 컸다. 에이, 거기도 사람 사는 우리 땅인데 뭐 그리 어려운 일 있을까? 스스로 유한하면서도 걱정이 되긴 했다. 지은 지 오래된 별장이라 손댈 곳이 많았다. 대기업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있던 사위가 막 자기 사업을 시작한 터라 공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가보지 않았다. 초기에는 먼지 날리는 공정이니 열흘이 지난 후에나 오라는 것이다. 가보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끄러운 공사를 하면서 주인이 꽃배기도 보이지 않으니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었다. 공교롭게도 싸움이 일어난 그 다음 날 가서 동네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차, 한 발이 늦어버렸다. 그분의 노여움이 이해는 됐다. 내 불찰이다. 다음 날 나는 과일 몇 상자를 싣고 현장에 갔다. 사위를 앞세우고 제일 먼저 어제 불상사를 빚었다는 동 대표를 찾아갔다. 그런데 예상외로 반갑게 맞아주시며 새로 이사올 사람에게 이 동네의 규칙 등을 알려주려 했다며 순한 얼굴을 했다. 이사 왔을 때 알려줘도 무방한 것들이었지만 누가 오는지 궁금하기 컸거나 먼저 인사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괘씸했던 모양이었다. 우리 동네는 10여 가구가 조금 넘는 전원주택 단지다. 그나마 절반은 별장으로 쓰는 집이라 주말에만 사람이 오니 항상 조용하다. 이사 온 지 1년, 네 번째 계절인 봄을 맞고 있다. 유난히 장마가 길던 여름에 이사를 왔는데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집이라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풍경이 어찌나 운치 있던지 장마도 선물 같았다. 우리 집 단풍나무는 빛깔 곱기로 이 동네에서 최고라고 이웃들이 말해주었는데 가을이 되자 정말 그 찬사의 보답이라도 하듯 불타는 붉은 빛으로 황홀한 가을을 선사했다. 겨울은 더욱 환상이었다. 집집마다 정원수로 소나무가 많은 이 동네는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다. 세상을 뒤덮은 흰눈 위로 고고하게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의 이영은 사방으로 동양화를 그려냈다. 나의 정원살이를 환영하는 듯 올 겨울은 눈도 많이 내려 폭설에 갇히는 젊은 시절의 로망도 실현해봤다. 애인과 함께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마당이라는 시류에 한가득 백설기를 쪄놓은 것 같은 풍요로운 마당에 디딤돌이 나올 만큼만 오솔길을 내고 강아지처럼 뛰어도 보고 익살스러운 표정에 눈사람도 만들며 동심으로 돌아간 아름다운 겨울이었다. 전원살이의 백미는 역시 이웃이다. 우리 조상 3대가 복을 지으셨나 보다. 따뜻한 이웃들과 살고 있으니 말이다.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게 했던 마을 대표님도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나 옥수수를 대문 앞에 두고 가시고 앞집, 옆집에서 소박한 음식이 우를 넘는다. 이웃들과 마당에 파로소를 펴고 낮 술판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재벌이 부럽지 않은 호사스러운 기분이 든다. 강변 따라 산새길을 같이 걷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가기도 한다. 낯선 이방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정보를 살뜰히 챙겨주고 시골살이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내가 이웃들에게 한 것은 하나뿐이다. 인사, 진심을 담아 인사를 건넸을 뿐이다. 진심이 아닐 리 없다. 나는 이 동네가 참 마음에 들고 여기서 이웃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인사로 표현했을 뿐이다. 친구야,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눈 속에 갇혀 있을 때 저 소나무가 건넨 말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푸드덕 눈을 털어내며 보여준 몸짓이 얼마나 관능적인지. 윙윙 바람과 합주하여 들려준 노래는 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친구야, 너는 알 수가 없겠지? 마당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다. 산철쭉 울타리가 매일 꽃송이를 늘려갈 때 나의 안테나는 종일 삐삐 소리를 내며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사방에 연초록이 퍼지고 목단이 피고 작약이 꽃망울 터뜨리기 직전이다. 송화가루 날리는 어느 봄날 마당 잔디에 물을 뿌리다가 문득
길갑 구군이 우람한 꽃대를 뻗어 올린 것을 발견하고 그만 절정을 느꼈다면 믿겠니, 친구야? 저자는 60대가 되어서야 욕망이 자유로워졌으며 생각에 자신이 생겼고 비로소 생이 단단하고 이제야 세상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발자취가 구불구불 경험의 골짜기를 만들고 숲을 이루고 이야기를 잉태하며 이제야 제대로 뜨거워진다는 그는 은퇴는 어깨에서 의무라는 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볼 수 있는 신나고 설레는 멋진 여행이자 도전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열정의 모습이 담긴 가슴으로 있는 감동에 이명지 수필 문학가가 들려주는 60 뜨거워도 괜찮아 추천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